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어요. 이곳에 제가 어떤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내,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맞선으로 6개월 만에 결혼했고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초스피드로 결혼해서 이혼도 스피디하게 이루어졌죠. 이혼한 지금 저는 이성을 만날 때는 최대한 오랜 시간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혼으로 인해 제가 세우게 된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얼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김미연입니다. 처음 자리를 갖는 것이라 좀 어색하네요. 이상철입니다. 저는 맞선을 그려도 몇 번 본 편인데 오늘 유독 긴장되네요. 남편과 저는 말씀드렸듯이 맞선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맞선이 처음이었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딱딱하고 불편한 자리는 아닐지 이래저래 걱정 반, 긴장감 반을 가지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이미 맞선 상대방은 여러 번 맞선을 본 사람이라는 정보를 듣고 나갔었는데 제 앞에 앉은 그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였죠.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대화가 잘 맞았고 무난한 성격과 무난한 외모를 가졌다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마냥 행복하고 순탄하지 않았어요. 서운한 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에 그렇게 어색하게 만든 요소가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게 엊그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바로 결혼할 거라 예상했는데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진실한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역으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묵히 있었죠. 신혼여행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듣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 때문에 난 당황했어요. 다른 여자들과는 학력도 직업도 맞지 않는데 너는 내 학력과 직업이 비슷하고 잘 맞다고 그러니 나한테 부탁한 거야? 난 예전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거든. 나한테는 학력이나 직업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럼 진짜 나는 오빠랑 학력도 안 맞고 직업도 안 맞았으면 만나지도 않았겠네요. 그렇게 심각해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당연히 첫 번째로 당신을 좋아해서 그래. 그리고 대화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 자기랑 나랑 대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좋았지 아이. 혼자서 심각해지면 어떡해? 나는 그냥 당신이 다 좋아. 더 좋다니까? 에헤. 심각해지지 마. 그냥 당신이 좋았다는 말로 마무리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한 학벌이 맞고 직업군도 잘 맞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새삼, 묵묵하고 차분한 성격으로만 보였던 남편이 다르게 보였어요. 냉정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 그냥 한 말이겠지. 심각해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하며 저는 신혼여행을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하는 말이죠. 그래도 신혼여행이라고 찜찜한 생각은 금세 멀리 묻어두게 되었어요. 대신 찜찜한 생각을 덮을 현실적인 충격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른 건 뭐 바라지 않지만 우리 이 씨가 명문 가문이다. 그러니 미연아, 너도 이제는 사람이 된 이상 명문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행동거지를 잘해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미연아, 내가 머리가 좀 있는 거 알아서 내가 더 길게 얘기는 안 할 테니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결혼식 때 주가 불러준 친구들은 미연이랑 너랑 친한 친구들이에요. 아내,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아버님,
그건 뭐예요? 친구들도 시집들 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는 좀 자제하라고 전해줘라. 우리 며느리 친한 친구들이라니까 내가 더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어른들 눈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치마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어휴, 그게 원래 고운 거 아니냐고요. 결혼식 때 제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줬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 친구들이 격하게 춤을 추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냥 율동처럼 춤추는 거예요. 치마도 발목 위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친한 친구들이 축하를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니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대화 주제를 바꾸려는 듯 했어요. 그 순간에 고마웠어요. 물론 그 다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아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렇지 뭐. 이쁘허가 남의 집 자식들까지 당신을 탄식해요. 당신은 참 걱정도 많고 무슨 명문가의 도리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내 말은 미연이 제가 평범한 머리라는 거예요. 상철이가 좋아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다면 미연이는 제도를 배우기 충분히 하고 직장도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너희들이 식당에 들어서는 걸 보면 이제 아이 하나만 딱 생기면 좋겠다. 그래, 너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내 친구 딸이 산부인과를 하러 가거든. 너희들도 검사 좀 받아보라. 내가 함께 갈까? 웃음 아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도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다 알아보고 있으니 그만 좀 해요. 미연이가 밥을 먹다 체하겠다는 사람, 지금 2숟갈밖에 못 먹었다는 걸 알아요? 어머, 그랬나? 아유, 너희 아빠랑 나는 미연이가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 미안하지 녀석. 이거 너한테도 이렇게 쌀쌀하게 보니 아유,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인다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말 그만 시키면 되잖아. 아유, 아들을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첫 손주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웃음아 시아버지는 그놈의 명문 가문 타령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놈의 임신 타령을 했어요. 하긴 시부모였던 그 사람들의 말을 합치면 말이 되기는 해요. 명문 가문을 잇기 위한 아이를 하루빨리 낳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죠? 병문이라.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들은 대사로 재벌가 집에 시집온 것 같은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면 차라리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집안에 시집가서 명문가 가운데 품격을 유지하고 며느리로서 자랑스러워해라는 얘기였다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직업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라 시부모님이신 두 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도 그렇게 명분을 중요시하시면서 저에게 가문 교육 같은 것을 적은 책을 주시는 것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만 있으면 좋겠다는 말은 밥을 먹는 내내 계속 되어야 했지만 결국 집에 돌아와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안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았죠. 어머, 너희 집 너무 잘 꾸몄네요. 아이고, 아이들 이제 다 키웠다는 느낌이 나네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정말. 그래요. 언제 다 잘할 줄 알았더니 결혼시키고 나니까 조금은 허전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요. 양가 어른들을 우리 신혼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다 오셨고 음식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하필 밥솥이 고장이 나서 밥이 하나도 제대로 안 익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본가에 가서 밥을 가져오라고 해 전화 치는데 시댁 어버이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저게 무슨 소리야? 했습니다. 예, 아니요, 어머니, 저가 어플로 밥이라도 빨리 배달시킬게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걸어가면 바로 코앞인데. 뭐 함부로 가서 밥 시장하시겠다. 코앞에 있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어머어머. 그래, 우리가 미연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고 사돈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군. 엄마, 뭐 하는 거니?
아이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고 정신이 없나 봐. 신혼집이라니. 그건 시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 제가 신혼집을 보러 오지 않았느냐고요? 아니요. 보러 왔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자주 들렀고, 가구를 옮길 때도 자주 왔어요. 게다가 결혼식을 3주 전에 올리던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살았었죠. 그런데 왜 나는 시댁 부모님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왜 남편은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우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그러던 중 문득 상견례 날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집은 남자가 장만하는 게 맞죠?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우리 미연이랑 상철이가 그냥 잘만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미연이도 부담 갖지 마세요. 상철이랑 같이 집 몇 군데 받았는데 너희들 직장이랑도 가까우니 제 매물이 있더라고요. 미연이도 가서 보고 괜찮으면 거기로 계약하자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당신들이 저희 신혼집을 해주고 싶다면 이미 몇 군데 집을 봐두었다고 해주셨어요. 결혼 후에 알고 보니 그 몇 군데도 다 시댁 주변이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집을 볼 때까지도 시댁과 저희가 신혼집으로 살게 될 그 집이 그렇게나 가까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요. 시댁과 가까운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요. 하지만 제가 찜찜했던 거 시댁과 신혼집이 가까워도 아닌 남편이 왜 나한테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할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충분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니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너도 알고 있었냐? 고 슬며시 물으셨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엔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얘기해줬었다고 말이에요. 양과 어른들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 내가 말없이 분위기 속에서 상을 치웠습니다. 여보, 화났어. 미안해. 내가 말을 해야 했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미안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는 내일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게. 정말 미안해. 죽을 맛이야. 엄마 아버지에게는 단단히 얘기해 놓았어. 거리만 가까운 걸로. 생활까지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엄마 아버지도 알겠다고 하셨고 제가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독립적이시라 우리한테 터치 같은 거 아예 안 하실 거야? 독립적인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명문감이 사람답게 행동하라고까지 계속 강조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내 생활에 관여하시면 그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분 나쁜 것을 오빠도 잘 아니까요. 왜 나에게 말 안 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냥 정신없어서 까먹었다고 하셨어요. 그걸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빠가 나를 그렇게 바보로 보는 것 같아. 이건 신뢰 문제야. 벌써 이러한 큰 문제를 오빠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옳지 않게 말한 게 있나요? 어떻게 신혼 초반부터 이런 큰 문제를 내게 숨길 수 있었던 건지 당시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보면 왜 그때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시에는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이 결혼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른답게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결과에 이르렀겠죠. 남편은 내가 한 말을 직접 그 다음날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사죄하고 시댁 문제로 인해 제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와의 갈등은 한 달 정도 지속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있다면? 싸워도 하루도 못 걸을 것 같아요. 냉전도 한 달 넘기지 못하지요. 끝났네요. 실제로 시부모님과 밥을 먹거나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우리 문제가 모두 해결됐을 줄 알았던 찰나에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7개월 만에 결혼한 후 찾아온 아이였죠.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죠? 엄마가 어렵다면 아기도 똑같이 어렵다고요. 서방은 너한테 좀 쉬라고 안 했대. 그쪽 집에서 손주 노래를 불렀었다면서 그래서 너가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나왔어도 내가 알아서 많은 거 알아? 아니야.
오빠는 몸 조심하면서 열심히 일해 달라 했어.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거 알아서. 그런 거겠지. 내가 힘들다 싶으면 쉴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제가 일을 잠시 쉬는 게 어떨지 물어봤어요. 20대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30대에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놓는 게 아닌 것 같다면서 직장 다니는 걸 원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제 꿈을 위해 응원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뱃속에 아이도 잘 키우고 일도 잘 해내려고 했던 건 제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일 설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뱃속에서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내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세요? 너무 작은 생명이어서 화장을 해도 유골이 정말 한 줌도 안 되게 나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아이를 바다에 뿌리는 그곳조차 너무 안쓰럽고 아쉬워서 아이의 유골을 담은 보석을 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목걸이를 갖고 있고요. 뭐라도 좀 먹어야지. 응, 내가 이렇게 있으면 좋을 사람이 있을 거야. 너도 힘들고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저렇게 슬퍼한다고 생각할 걸. 미연아, 너는 엄마, 아빠, 새끼야. 내 아이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라고 속이 편할까요?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먹어줘. 응, 엄마. 하지만 봐도 8개월밖에 같이 있지 않았는데 너무나 힘들어. 내가 간장으로 배를 자꾸 만지는데도 너무 힘들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너무 힘들어. 제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아이를 죽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음악, 잊으려고 노력을 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8개월이 뭐냐고, 고작 8개월을 뱃속에 품었던 것뿐인데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평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던 중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직장에 나가서도 픽픽 쓰러지는 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할수록 더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도 꾸지만 아이를 잃은 마음부터 돌보고 내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가보기로 결심했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더니 많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치유를 위해 노력할 때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사한 뒤 남편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인데요. 오빠, 내일 우리 파주 아울렛에 갈래? 내일 오빠 쉬는 날이잖아, 우리. 오랜만에 나가서 데이트 좀 하고 놀다가 돌아올까? 나, 안 그래도 가서 이것저것 좀 살 거 많이 있거든. 가자. 오빠 티셔츠도 몇 벌 살까? 아울렛은 뭐든 다 똑같아 어차피 맞아 로또 말고 뭐 할까? 그냥 우리 요즘에 너무 집에만 있었잖아. 오빠는 계속 야근하고 늦게 오고 오랜만에 둘이 나가서 시간 좀 보내자는 거지. 우리 상황에서 아울렛은 뭐야? 예전처럼 아울렛이야? 우리 같이 돈 벌어서 그런데 다녔지 여행도 갔었고. 이제는 아울렛도 아울렛이지만 여행은 못 갈 것 같아. 나 혼자 돈 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떡하니까 아울렛 갈래 혹은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자. 돈을 아껴야지.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라는 말을 계속해서 덧붙이는데 돈 나 혼자 돈 벌고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런 대화가 늘 이어졌어요. 한 번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갔을 때 10,000원이라도 넘으면 보는 듯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습니다. 서운한 것도 서운한데 화가 났어요. 특히 마트에 가면 무슨 얼굴을 팍팍 내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그 모습에 화가 나 거기서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좀 해, 왜 그래? 갑자기 이러는 건데 사람들 다 보는데 소리 좀 줄여봐. 나한테 소리 좀 줄여라고 하는 거야? 다행이지 널 죽이지 않아서. 여기 와서 다이아몬드 샀다고? 아니면 이 마트에 있는 걸 전부 가져온 거야? 그리고 여기, 카트 안에 있는 게 전부 내 것이야.
너도 먹고 쓰는 거야? 어. 그런데 매번 뭔가 담을 때마다 얼굴이 뚜렷해져 한숨만 내쉬고 있어. 퇴직한 지 달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노는 거에 돈 써서 퇴사한 거 아니지? 사악하다고 해서 퇴사한 건 아니야? 어쨌든 좀 살아야겠니까? 내가 캐프쳐.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그의 상사가 퇴사 의사를 물었고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은 것 같다. 상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몸부터 챙기라고 조언했지만 퇴사하지 말라거나 꼭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퇴사하게 되었고 다만 상사는 그가 더 버틸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충고를 했다. 한순간 조용해질 만큼 거세게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이 부었으나 울어서 친정집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아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인데 나 혼자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고 눈을 찡그리며 소리를 질렀던 그 자식을 보자 어느새 손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그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죠. 때리는 대신 더 해야 했나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요. 그 뒤로 그 자식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저도 그 자식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전 상태로 계속 지내왔어요.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분명히 이번 달 용돈까지 내가 우리 생활비 다 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 안 들어간 거야? 어머니와 아버님은 다 봐주셨다던데 왜 우리 부모님께는 용돈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치사한 자식은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 잘 받으셨냐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용돈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쁘셔서 깜빡했나 보다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한테 전화했을 때 용돈을 잘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마트 사건을 경험했던 것으로 그 자식이 시내 친부모님께서 용돈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게임을 하는 그 자식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께만 용돈을 주지 않았느냐?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장모님께서 뭘 잘못 보셨겠지? 잘못 볼 게 뭘 잘못 봐? 속일 필요까지도 없는데 속이려고 하다니 진짜로 치사하게 대하겠지. 나도 똑같이 생활비를 내는데 왜 우리 부모님께만 용돈을 보내지 않았어? 당장 보내주세요. 당장이라도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전화해서 말해주세요. 실수로 깜빡해서 제가 한 말을 들었던 그 놈은 열심히 플레이하는 게이머가 패드를 내려놓고 날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그 자식의 눈에서 살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데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참을 쳐다보던 후 그 놈은 나에게 획소리를 지르더군요. 돈 벌지도 못하면서 무슨 용돈을 받느냐고? 내가 돈 되니? 돈을 받았는가? 돈을 받았어. 하지만 앞으로 그 퇴직금에서 쪼개서 다시 내야 하니까. 내가 떨어지고 나는 계속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는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서 너를 먹여 살리고 내 부모님께 용돈까지 가져다 바치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누구를 호구 삼는 거야? 야, 너도 양심 있으면 직장 찾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 뭐라고? 퇴사한 지 이제 겨우 2달 됐다고? 그런데 뭐,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는 내가 한 달 동안 놀고 먹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으로 화가 나.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 동안 너는 집 구석에서 자기의 유산을 해결하느라 힘들다고 핑계를 대며 놀고 있을 거야. 딱 그 생각이 들어. 나는 그때 마트에서 했던 말이 그저 빈소리였어. 아니야, 그건 진심이야. 대한민국에서 유산된 여자가 너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막말로 애는 또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너가 직장을 다시 구하기 전까지 내 부모님께 용돈을 주는 생각은 없어. 이건 안 돼. 나는 쓰레기와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와 결혼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좋게 좋게 봐서 말하지만 저러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나 했는데도 우리 집에서 같이 이불을 덮고 살았다고요. 나는 그 사실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소름이 돋는다. 지금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부모님께서 능력이 없어져서 내가 용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야? 제발 깨어나. 내가 너와 내 부모님을 노리려는 이런 언행은 너희 집 옆에 구한 직장 때문에 언제든지 이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 우리가 자주 밥을 먹었던 동네 건물 중 몇 채는 우리 부모님 것이기도 해. 만약 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야. 돈을 좋아하는 너 같은 사람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싫어할 리가 있을까? 네,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물도 꽤 많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친정 아버지는 제가 결혼할 때 그것을 상대편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의 재력을 전혀 몰랐죠.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 꿈틀대며 제가 즉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자식이 이러한 말을 하며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놈과 계속 살면 그것이 대못 박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놈이 돈을 가지고 협박하여 우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놈은 그 자리에서 피식피식 웃으며 가소롭다는 듯이 굴었고 우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놈 비아름을 갈겨버리셨습니다. 그 후 멱살을 잡아 끌어 차에 넣어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하나 이딴 식으로 구는 거지? 아버지여, 지금 이것은 제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꽁값이라도 달라고 하게. 그래, 너 같은 파리 새끼한테 똥을 던져주는 거야? 뭐, 어렵겠냐. 내가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내게 사실 확인을 시켜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그 놈은 우리 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시는 여러 채의 건물과 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건물을 모두 돌고 나서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모습이 더욱 역겨웠죠. 정말로 그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거죠. 얼마나 역겨운 상황인지요. 친정 부모님은 즉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셔서 저는 집을 싸서 본가로 옮겨왔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신혼집이었던 곳인데 그 사람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그 사람은 다시 쟤를 붙잡을 준비를 했죠. 하루가 멀다고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해당 내용을 알맞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집과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에게 사과할 것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원래 고질라인 것 같아. 내가 알아. 그냥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한 짓 했다고 생각하고 내게 한 번만 봐줘. 내 정말로 정신을 차렸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너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줘. 나를 믿어줄래? 나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속을 뒤집어 써도 되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정말 미연아, 눈앞에 있을 때만큼 잘 할 것이야. 그 놈은 늦었을 때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이 가진 건물을 보고 이야기해도 돼. 당신이 나에게 함께 코스프레를 하자는 좋은 남편인 척하며 붙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이미 그 자식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렇게 내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무시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고 골탕을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굳은 것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요. 내가 퇴사한 이후에도 당신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상처를 입은 일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아울렛에 갔을 때 내가 제 돈으로 가방을 사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장면에서 날 무시하며 냈었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방을 선물해줘. 가방뿐만 아니라 구두와 코트까지 사주면 좋겠어요. 갖고 와봐.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뭐야, 미열아. 너 나를 뭐로 보고 있어? 너와 함께 있지 않은데 그런 돈을 쓰는 거 아까울 것 같아. 야,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사다 줄 수 있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거라면 내가 당장 내일 사다 줄게. 진짜야. 대신 너도 내가 한 말 지켜야 한다고. 저는 가장 단순하고 처리가 쉬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이 제가 퇴사하고 나서 가장 무시했던 부분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돈을 벌벌 떠는 인간한테서 돈을 뜯는 게 가장 확실한 복수일 테니 저는 그걸 누렸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날 그 자식은 제가 말한 국가의 명품을 다 사왔어요. 어떤 건 줄이 길어서 못 사서 리셀로 산다고 했죠. 그래, 고마워. 잘 받을게. 그게 다야? 그래, 뭐? 집은 언제 갖고 올 거야? 내가 오늘 차로 갈까? 당신 짐이 많았나? 하긴, 많았던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집이 얼마나 휑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다. 당신이 나한테 너무 크게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난 정말 잘할게. 내가 너한테 한 집, 그거 진짜 치사하고 못 되먹었다는. 나는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할 것이다. 미연아, 고마워. 뭘 고맙게 생각해? 내가 언제 당신과 다시 합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을 한 거야. 당신과 합치겠다고 한 적이 아닌 당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선물은 잘 받겠다. 당신의 마음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한번 어긋나면 쉽게 붙는 것 같지 않아. 내일은 당신 집으로 이혼 서류를 가져갈 테니 서로 지저분하게 질질 끌지 말고 합의로 깔끔하게 끝내자. 어떨까? 응, 넌 말도 다르구나. 생각해보니 잘 해보겠다는 거네. 내게 줄래? 우리 다시 합칠 생각 없으면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돼? 싫어. 이미 넌 나한테 준 게 있잖아. 왜 비켜주지 않아? 차가 나가야겠다. 어쨌든 깔끔하게 이혼하자. 응, 이거는 내가 이별 선물로 잘 받아둘게. 알겠지? 내일 바로 설명하고 보내. 일이 지연되지 않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남편이 선물로 준 것을 차 안에 실으면서 대화를 나눴어. 바쁘다는 핑계로 잠깐 만날 수 있다고 미리 계획해뒀지. 그리고 혼자서 허황된 꿈에 빠진 그 놈에게 나는 너랑 합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후 호련히 차를 몰고 떠났어. 역시나 다음 날에 할 말할 때 엄연히 합의 이혼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그분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기당한 것이냐며 자신이 한 말은 한이 되어서 선물로 준 것이니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도 제게 위자료를 청구하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입금했어요. 혹시 당신이 제게 준 선물 가운데서 딱 10,000원이 남았나요? 선물한 것을 그대로 다시 팔아서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돈으로 입금했어요. 그 돈을 다시 가져가는 거네요. 축하해요. 당신이 손실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돈은 어쨌든 당신에게 갈 돈이었던 모양이군요. 잠시나마 당신 덕분에 제가 갖고 싶었던 가방을 드디어 소유하고 했어요. 이별 선물을 고마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합의하자고 했던 명품을 그대로 팔아버렸어요. 처음에 그 선물을 받을 때도 그런 사람한테 받은 선물로 인해 불운한 것 같아서 들고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판매할 생각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했죠.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제게 위자료를 받으면서도 발작을 일으켰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억울한 것은 자기 사정이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사이니까 말입니다. 자,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은 연애, 짧은 결혼 기간,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복수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떠셨나요? 제 친구들은 명품을 받아서 왜 팔고 위자료를 줬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명품을 갖고 있겠다고 그 자식한테 제 생돈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놈한테 제 돈 10원 한 장 가는 것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자, 그럼 이제 노트북을 덮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